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번 주 안에 선고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선고 날짜는 공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선고 날짜 공지는 아직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후 4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 선고 날짜는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한 것과 전례를 보면 늦더라도 오늘 중에 선고일 공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오는 20일이나 21일, 그러니까 이르면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심리를 이어온 데다 사회적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이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통상 선고 이틀이나 사흘 전에는 날짜가 공지됐었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선고 날짜가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대로 오늘을 넘겨 내일까지도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대통령 사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결과를 내기까지 그 과정도 궁금한데요. 헌재 내부적으로도 아직 파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거죠? 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같은 최종 의견을 내는 걸 평결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 단계는 거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다만 평결을 꼭 맞춰야만 선고 날짜가 지정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에 평결을 진행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재판관들의 평의는 오늘도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변론이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성재 장관 탄핵 사건의 첫 변론이고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국회 측의 소추 요지 설명 그리고 박성재 장관 측의 의견 진술도 있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성재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목숨을 걸고 반대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침묵이나 방조, 우려만 표명했다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국무총리 대신 김건희 특검법 제2요구권과 관련해 설명한 뒤 본회의장을 그냥 빠져나간 것도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반면 박성재 장관 측의 반론은 어땠습니까? 박성재 장관 측은 탄핵소추 의결부터 졸속이고 사유도 불명확하다면서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특히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 특활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과 수사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면서 공개할 내용은 제출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건 형용하기 어려운 야유와 모욕이 있었고 위협적인 행동까지 있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가 이번 달 안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했지만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연금개혁은 기존 모수개혁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간의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권을 가진 정부에 이번 달 안으로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었던 여당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한 겁니다. 다만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받는 돈이 소득 대체율을 43%로 조정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야 간 의견차가 있는 연금특위 구성과 운영 방식에는 야당이 주장하던 군복무, 출산 크레딧, 저소득 지원 등의 문제를 국회 복지위에서 먼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연금개혁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 구성에서의 여야 합의 처리 문구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정리하기로 좀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밖에 재정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여부도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여야 국정협의체 뒤에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개혁을 둘러싼 각 당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해서 특위 구성을 놓고 또 한 차례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에도 본회의 현안 질문을 열고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 등을 다루자고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이라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여야가 충돌했죠? 네, 민주당은 세계 주요 분석기관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낮췄다는 점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의 국격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독재 정권 뺨친 윤 대통령의 폭정과 내란 사태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입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도 SNS를 통해 헌재의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를 수습하긴커녕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동은 독재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정조준하며 사실상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는 짓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데 일당 독재를 향한 민주당의 야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란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통합진보당의 계보를 잇는 진보당과 선거 연합을 했다는 사실과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적의 수결하고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입법 내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 지방에 추가 주택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민생을 챙기는 여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맞불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 신고제를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부동산과 세금 정책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정책 경쟁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개혁신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이준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개혁신당 함익병 선거관리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51%가량이 투표에 참석해 이 가운데 92.81%가 이준석 의원을 후보로 선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보 선출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을 대비한 것으로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다시 후보자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비상계엄 사태 당시 현장을 이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핵심 군 간부 6명의 보직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직 해임된 간부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장성급 2명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 등 대령 4명입니다. 군 당국은 최근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 의결로 해당 처분을 내렸고 내일자로 인사발령을 발령한 뒤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도 위헌적 조항과 권력분립 원칙을 문제 삼았는데 초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9번째입니다. 이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 속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제2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대행은 먼저 방통위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소속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체제인데 이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국회 몫으로 여당이 1명, 야당은 2명을 추천합니다. 이런 구조 탓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하면 방통위는 회의를 열 수조차 없다는 게 최 대행의 설명입니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습니다. 최 대행은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이런 파행 사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제의를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이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해 이번이 9번째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네, 3월에 때 아닌 한파 속에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보성 남해안 고속도로에선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40중 추돌 사고가 났고 강원 원주에서 충북 충주로 넘어가는 길에서도 차량 10대가 부딪혔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 앞유리가 깨져 있고 바닥에 있는 차량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차들이 연달아 부딪히면서 고속도로가 마치 주차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전남 보성군 남해고속도로 초암산 터널 인근에서 달리던 차량 40여 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었고 10여 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목포 방향 차선이 모두 막히면서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열고 반대 차선으로 차량을 우회시켰습니다. 화물차들이 많이 뒤엉켜 있었고요. 이제 승용차, 차 여러 대 한 30, 40대 정도가 연쇄적으로 추돌했어요.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소방관들이 다 타가지고. 경찰은 45인승 관광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졌고 뒤따르던 차량까지 연달아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고 실려있던 짐들이 쏟아지면서 도로 한쪽을 막았습니다. 전북 완주군 상관면 칠리 1터널에서 6.5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터널 벽을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승용차가 연달아 추돌해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원에서 충북으로 넘어가는 길에서도 승용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해 차량 10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강원 원주에서 충주 방향 7km 구간에서 차량 이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앞에 시야 확보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 한 2대 정도 사고가 나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레카랑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경남 함양군 대전 통영 고속도로 통영 방면 서상나들목 부근에선 5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다치진 않았지만 차량을 견인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때 아닌 북극 한파로 계절의 시계가 한겨울로 되돌아가면서 전국 곳곳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3월 중순에 내려진 서울 대설주의보를 비롯해서 수도권과 영서지방의 대설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아직 강원과 전북에는 대설경보가 남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영 기자, 수도권에 이제 눈이 완전히 그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와 영서지방은 눈구름이 산발적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쳤습니다. 3월 중순에 역대 처음으로 서울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를 비롯해서 이 지역들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오늘 오전 10시 이후 대부분 해제가 됐습니다. 기상청은 북극발 극저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해 충청 이남에 영향을 주면서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은 눈구름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원, 경북 동해안과 전북
전북 서쪽에는 눈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와 전북 진안 장수에는 대설경보가, 강원 동해안과 충북, 전남, 전북, 경북 일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후 늦게나 밤까지 강한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는 영하권의 체감 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미끄럼 사고 위험 역시 여전합니다. 네, 어젯밤 3월 중순 서울에 초유의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 갑자기 많은 눈에 강추위까지 찾아온 이유가 뭔가요? 네, 바로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를 동반한 강한 극저기압이 내륙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마치 태풍처럼 강하게 발달한 기압 소용돌이의 중심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강한 소용돌이를 형성한 건데,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과 강한 돌풍, 또 이례적인 봄 폭풍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일부 내륙에서는 시간당 5cm가 넘는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적설량이 한겨울처럼 10cm 이상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눈구름의 이동 속도가 빨랐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한 지역에 폭설이 집중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눈을 뿌려서 피해가 집중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주 산간과 서해안에서는 초속 30m에 육박하는 태풍급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극저기압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해안이나 바다에서는 태풍급 돌풍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경계를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영하권 꽃샘추위, 내일까지 하루 더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이후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고 지연 배경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각 진영에 유리한 결과를 예상하면서 아전 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선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총리 변론이 아시다시피 딱 한 번 있었고요. 1시간 반 만에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이 사안이 굉장히 단순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평의도 끝났고 곧 평결도 끝났다라는 소문과 함께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것을 선고 안 하고 끌고 있다? 이거는 그야말로 헌재가 지금 정치적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무총리 이 과정 중에 있었던 국무총리까지 파면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충 별개 의견이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증거를 어느까지 선택을 해서 취사 선택해서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인정할 거냐. 파면은 파면이지만 파면을 고대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틀림없이 8대0 파면 틀림없다. 내용 면에서는 틀림없다.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다라는 말씀. 네, 정치권에도 정보가 너무 없어서 답답해한다고 하는데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건 어떤 배경일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관 의견들이 통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헌재 내부에 헌재 재판관들끼리 사달이 난 거죠. 이 사달이 났거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해 있다는 상황을 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달이 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웬만큼 그래도 이 헌재 심판 이후에 이런 사회적 혼란, 그런 갈등, 이 분열 이런 게 심각해지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재 심판 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결과야말로 역사에 또 남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이 지금 헌재 심판 내용을 정리하는데 그 입장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좁혀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팽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팽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그래서 그 문제되는 내용들이 결정문에서 다 녹여지고 그래서 최종 판결이 돼야 이게 이제 심판 선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부 사정이 그렇게 이제
만만치 않고 편안치 않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는 예. 뭐 흘러나오고 있고, 이거는 국민의힘 쪽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은 공통된 시각이라고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5대3, 6대2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인용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고 일정이 늦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8대0 인용은 확실한데 판결문을 잘 쓰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눈이 서서릴 가능성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번 주 내에 선고를 하겠다는 예정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선고 예정일을 발표하지 않아서 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무조건 인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8대0이 될지 7대1이 될지 6대2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오. 만일에 이게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됐을 때, 그러면 지금과 같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군을 동원한 계엄령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의 죄를 엎기 위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의 유혹이 있을 거고요.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대통령도 정치를 하지 않고 군을 동원해서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각에 대한 인용이냐 두 가지 답이 있는데, 인용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낼 수가 없는 아주 중차대하고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인용으로 날 것 같은데, 다만 한두 명의 이견이 있는지, 안 그러면 인용으로 결정이 났는데 논리 구성이라든지 절차에 있어서의 약간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논의가 되는지 그 부분은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준수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을 기각을 시킨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라는 것은 상당히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무조건 인용이 될 거다. 다만 여러 가지 공개되지 않은 사정이 있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조금씩 걸리면서 해소되고 8대0으로 인용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이 워낙 철저하기 때문에 지금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탄핵 선고 전까지 승복을 포함해서 어떤 별도의 메시지도 내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지금 정치를 하시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의견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이렇게 구금 중일 때도 흔히 말하는 옥중 정치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제스처가 메시지가 나갔거든요. 근데 간저로 이제 복귀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간저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도 그 간저 정치 우려에 대해서 여러 방송에서 제가 좀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 예. 진중하고 아주 고도의 절제된 어떤 처신을 통해 가지고 헌재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 혼란, 이 본전에 대한 이 헌재 심판 이후에 국민 통합을 통해서 승복의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승복 측면에서 요 근래 이제 정치권에서 지난 휴일 일요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승복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승복 메시지 내라라고 촉구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거기에 그냥 하답을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려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입장이 진정성이 있는 건지 의심이 간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려 이 승복의 문제를 걱정하는가 하면요. 당시 17년 박근혜 그때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그때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탄핵 선고를, 헌재 선고를 앞두고 그때는 사당 체제인데 사당 대표를 모아놓고 이게 이후에 정치적 혼란을 갖다 취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아주 선동적인 행위는 하지 말자. 또 심지어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전날에는 5선급 중진위원들을 이 오찬에 모셔놓고도 여러분들이 그냥 각 당에서 이 심판 선고 이후에
사회적 국가적 혼란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자.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민주당 정치권 인사 중에서 흔히 말하는 불복의 메시지 비슷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때 성남시장 시절인데 민주공화제에서 이런 광장에서 시민들의 저 목소리가 만일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된다면 그걸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성복을 대단히 지금 중요하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보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강성 지지층이 팬덤이 돼가지고 아주 적극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은 이런 때일수록 국회에서 이렇게 국회의장 중심으로 이렇게 좀 성복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참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입장이 없잖아요. 승복 메시지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지적하셨어요. 반박 있으세요? 그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 있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비판에 대해서 답변할 가치가 있을지 좀 의문스럽고요. 그 당시로는 그냥 뭐 지방자치단체장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뭐 유튜브에 나가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당연히 승복한다고 말씀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거는 승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거는 사실 승복하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이거를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사실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생기게 된 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서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을 제공한 자가 매듭도 풀어야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그 답변을 받아와서 그 답변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미 유튜브라든지 원내대표를 통해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승복을 안 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저렇게 언급한다라는 것은 진정성보다는 너무 정치적인 요소를 가미한 공세라고 보고요. 당연히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고 승복을 합니다. 승복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의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승복하겠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겠다. 반성한다. 그 메시지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의힘도 그것을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습니다. 이 승복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현재 10차 이 변론 기일에 마지막 이제 변론 때 그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변론 측의 실질적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판 결과를 어떤 경우든 승복하겠다. 그 메시지를 분명히 그때 냈죠. 그리고 변론을 종결시킨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택에서 사저 정치를 할 거란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준석 의원에 이어서 신주호 전 부총장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가된 밥에 콧바트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름 조심하는 겁니다. 전 대통령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공격 모드로 나서실 거라는 거를. 거주하시는 곳이 아크로비스타로 바뀌고 그럼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저 정치를 하시겠죠. 맹윤이라고 불려지는 윤상현 의원이 본인은 이제 각하, 그다음에 탄핵 각하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원하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돼서 조기 대선판이 열리더라도 이른바 윤심 후보가 가장 유력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각자 그 상상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좀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네,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고 기각을 생각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기각될 거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저런 준비를 못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극우 유튜버라든지 일부 정치인들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기각이 될 거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70% 가까이가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특히 법조인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는 인용 아니고는 답이 없다. 기각문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대요.
이걸 어떻게 기각문을 쓰겠냐.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논리를 구성해서 피청구의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한다라고 써야 되는데 그 논리 전개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증거와 증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생방송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령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증언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공통된 부분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인용이 되리라고 보는데 기각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망상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슬프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정치 재개를 위해서라도 또는 자기 진영의 재생을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 정치를 하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저 정치를 하든 또 극우 유튜버에 나가서 방송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종북 세력이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친북 세력이고 이런 망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자기 진영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힘으로 본인의 정치력을 복구하려는 그런 유혹을 계속 받고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김 생각하고 의원님과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다 된 밥에 코 빠뜨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파면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저 정치, 이제 관저 정치에 이은 사저 정치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공격적인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입장이 가미된 그런 내용을 얘기할 것이라는 건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제 김병국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늘 YTN에 이재명 대표의 오래지 찐 실세 의원이 나오신 거예요. 저분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래 이 대선 후보 이 후원회장은요 제일 확실한 사람 아니면 안 시키거든요. 그만큼 신뢰가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 김병국 의원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객관적이고 될 수 있으면 균형적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후배 정치인입니다만은. 근데 좀 전에 하시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님 말씀처럼 만일 인용이 되고 나면은 사저에서 아주 강한 그런 공격 모드에 쉽게 말하면 간저 정치의 중심에 설 것이다. 네. 근데 사저 정치가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간저 정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만일 조기 대선 그게 판이 치러지면은 보름만에 이 선거를 하나만 한데 이걸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50년 넘게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으로 많은 수많은 경험을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 그런 우매한 짓은 하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자신의 처신이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좋은 조건에서 특히 중도 무당층 그런 국민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받을 건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간저에서도 정말 진중하고 고도의 절제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 내란죄를 철회하고 헌재법 32조 위반을 하면서 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물리치는 그런 각하 의견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가령 국내 헌법학 최고 권위자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영 교수 같은 경우 이런 분은 이제 헌재에 의견서를 내는데 그런 입장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이제 혼란이 더해서 이렇게 헌재 심판 인용이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건데 저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 대표나 또 윤상현 의원을 또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만에 하나 오늘 이번에 조기 대선 전국이 온다고 해서 윤상현 의원을 낙점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그거는 절대 예. 있을 수 없는 예.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관저 정치에 나서지 않는 것처럼 지금 신중한 것처럼 만약에 파면되더라도 사저 정치에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에 나섰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속의 체포 방해와 내란 수사 특검 거부, 명태균 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습니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법률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개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위헌이지만은 헌법재판소가 국회 보고 입법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은 사안이에요. 민주당의 원내대표의 주장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고 또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최 대행의 헌정 질서 유린을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내용인데 날짜 시한을 박은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워낙 답답하면 저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겠습니까? 사실 이게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각 3인이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인 거죠. 그렇지 않고 추천 없이 임명하게끔 법이 돼 있으면 대통령의 재량적 권한이 큰 건데 각 3부에서 추천하게끔 돼 있으니까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으니까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국회의장 말이 맞다. 이거는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짓고 임명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벌써 19일이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헌법과 법률도 위반하고 그에 대한 결론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르지 않고 그러면은 입법부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네. 이 사안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헌법재판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있으니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정해서 정말로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있어서 쪽지를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라. 그게 뭐냐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 시절의 국보위 같은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대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측을 해보면 최상목 부총리도 일정 정도 내란에 동조하고 논의하고 협의한 흔적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고 헌법재판소와 헌법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헌법과 법률을 계속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과 또 그런 부분에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다. 내일까지 반드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나온 거 그동안 많았지만 국회가 바로 법 고쳤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사정이 아무리 현재 지금 내부를 갖다가 어떤 지금 소스를 받고 어떤 정보를 지금 취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민주당 내쪽으로는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멘붕 상태가 왔었고 극도의 지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헌재에 대한 극도의 지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흔의 지금 현재 재판관 이 사람 말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절체절명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하죠. 지금 현재 내적으로는 8인 체제를 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만일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들어가면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직접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청에 의해서 변론 갱신 절차를 다시 요구하면은 헌재가 그걸 수용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거는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과거 양성태 대법원장이
그 재판 중에서 대법관 한 사람 바뀌고 난 뒤에 그 다시 그동안 이 변론 기일 동안에 심리 논의된 내용을 그걸 파악하는 데 시간이 7개월 소요됐어요. 그런 만큼 재판이 7개월 늦어졌어요. 그런 갈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갖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마흔의 재판관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급박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게 저는 더 문제고 지금 한덕수 총리 대행을 갖다가 권한 대행을 갖다가 이 탄핵하고 난 뒤에 그때 민주당이 왜 자신들은 십상 비상계엄을 동조한 그런 내란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하지만 국민의힘보다도 국민적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낮았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해내고 이 국가적 불확실성을 더 가속화시킨 그 최상목 대대행 차지해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은 내일까지 마흔액 재판관 이제 임명하지 않으면 당신 이제 탄핵으로 가는 거야. 이 엄포거든요. 엄포로 끝나야 되는데 탄핵하든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만일 안 하면 진짜 그동안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이 고위당직자 이 사람들은 용감해요. 사수갑산을 가더라도 일을 또 저지르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탄핵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죠. 일을 저지르고 말 거라고 하셨는데 탄핵 절차까지 제가 한번 밟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이재명 대표의 핵심인데 그 지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탄핵 절차를 진행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탄핵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법률이 명시가 돼 있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1당으로 묵과할 수는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지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진정한 국무위원으로서의 대통령 권한 대응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차대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입법부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으면 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거야말로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의원님 이런 겁니다. 헌재가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심판을 갖다가 이 탄핵 심판을 이걸 빨리 선고를 해줘 버리면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관세 문제, 지금 경제 제재적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위기잖아요. 거기다 민간 국가 또 분류까지 문제 생겨요. 그 미국의 최고의 미국 대사 지냈죠. 통상교섭본부장 한 대표적인 미국 한덕수 지금 대행을 빨리 복귀를 시켜야죠. 복귀를 시키고 지금 마흔액 재판관 임명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만일 한덕수 대행이 또 판단을 하지 않을 때 그때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저는 몰라요. 사실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평가는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과연 국정을 제대로 잘하고 경제를 잘 챙겼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화려한 경력에 비해서 약간 옛날 시대의 경험이 새로운 시대에 과연 적용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한덕수 총리의 업무 능력까지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숨고르기 중이던 여권 잠룡들이 조심스럽게 활동폭을 넓히는 모습인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멘. 인기가 안개 같은 거라서 어느 순간에 없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확실히 생겼을 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도 보시면 검찰에 오래 계시다가 참 어려움이 뭐예요. 되게 진짜 진심으로 참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교계 어른들께도 죄송합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하는 말씀 경청하러 왔습니다. 통원할 때 내부끼리서 경쟁하고 뭐 하지만 미국 때는 하던 사람도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단체시켜주고 앞장서서 좀. 그래서 한덕수 총리라도 와서 있으면 그래도 미국하고 대응을 하는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
아무래도 늦어지는 거는 이상 징후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각하나 기각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아닌가. 기각 쪽으로 2분 정도, 각하 쪽으로 1분 정도. 조심조심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행보, 한동훈 전 대표는 연일 종교계 면담에 나섰고 안철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만나고 종교계 인사 만나고 이게 대권 후보들의 전형적인 패턴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종교 지도자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 명망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이제 큰 행보에 있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런 분들의 또 메시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또 활용하는 게 또 정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헌재에서 각하 내지는 기각이 돼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되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하지만은 헌재 또 결정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날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 대통령직 복귀 희망만 가지고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가 막상 조기 대선판이 만들어져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면 그처럼 불행한 일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래도 나름 준비를 하는 그런 제스처와 모습은 저는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 측면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나 또 어떤 적을 갖다 또 안티하고 또 어떤 반감을 가지기보다는 저는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지는 것도 대단히 괜찮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재적 그런 잠룡들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돼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그런 주자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내정의 주자들은 다양성이 다 허용되는 거니까. 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인지 반대인지 조금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입장과는 좀 다른데요. 한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마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또는 저는 후보들이 사실 속으로는 아마 진퇴양난이라고 생각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탄핵에 대한 기각 의견을 내고 또 릴레이 시위도 하고 하면서 또 저녁에는 또 저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낮과 밤이 다른 모습을 당분간 계속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저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은 인용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저는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를 펼치는 것이 솔직하지 국민의힘 공식적으로는 탄핵 기각을 찬성하고 시위까지 하면서 또 각자는 또 이렇게 대권 행보를 보이는 모습들을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런 모습이 과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기반이 있는 정당일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저는 상당한 문제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대통령 거리두기에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그렇죠. 분석을 예, 해주셨고요. 그래서 조심조심. 나름대로는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는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는 눈치를 보고 있지만 궁극적인 모습들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진 정당이야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이나 안철수 대표도 궁극적으로는 당내 경선을 통과를 해야만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저런 행보 자체가 나중에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상당한 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당원들은 저런 모습에 대해서 다 기록으로 남기면서 결국 윤석열과 함께 갈 수 없는 후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엮이고 있는데 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보일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에서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책임 정치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국민의힘의 모습이. 정말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각 대권 후보들도 행보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심조심 보폭을 넓히고 있는 여권 잠룡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발맞춰서 민주당도 잇따라 민생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주 내놓은 전세계약 10년 보장 추진 구상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표가 전세계약 10년 보장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당시 연석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이 3.2년으로 주거 안정성이 매우 낮다면서 최장 4년인 주택 세입자 보장을 10년까지 늘리자는 내용을 20대 민생 의제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혹시 공약이나 뭐 이런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면 좋겠어요. 특히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쪽에서 이걸 가지고 또 이런 거 한다더라. 네, 의제 발표 후 전세 기간을 10년 보장하면 누가 전세를 주겠냐, 월세가 폭등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민생 연석회의가 내놓은 20대 민생 의제는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실제로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간부터 보고 역풍 불면 우리 발도 한두 번이지 이런 정치가 아니라 국민 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년 전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민주당 임대차법이 전세 대란으로 이어졌는데 금붕어도 아니고 또 잊어버렸다며 무염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이렇게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10년 전세에 어쨌든 철회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미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굳혀놓고 그 조기 대선 체제에서 민주당의 지금 현재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이 민주당의 가장 큰 위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체제 자체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체제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또 심지어 정치 이념적인 부분도 우클릭을 통해 가서 심지어 중도 보수론을 들고 나와요. 그리고 상속세 뭐 법인세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보수 흔히 말하는 정당의 어제까지도 지금 현재 이슈를 선점하면서 그동안 근로시간 52시간 유연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에 이 내용을 담아서. 그렇지만 그걸 당내 정책위원장하고 당내 양대 노총에서 반발하니까 금방 그거 없던 일로 덮어버렸어요. 이 10년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냥 지난 5년 전에 그 문제가 또 야기되고 하니까 아차 이거 뭐 여론이 아니구나. 금방 이거는 실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덮어버려. 이게 전통적인 이재명 대표 방식이에요. 불체포 특권 기억나시죠? 불체포 특권을 갖다 당 대표가 될 때도 이거는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없애겠다. 그리고 심지어 국회 본회의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당 대표로서 했지만 막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동의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제 체포 동의에 찬성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작년 4월 총선에서 거의 거시가 되다시피 한 거죠. 그래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항상 그 순간순간을 위한 입장은 있었지만은 그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정말 중도 그리고 합리적 그런 국민들 판단을 갖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변화라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 철학적 가치부터 새롭게 정립하고 한 이후에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꿨다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간부터 보고 역풍 불면 오리발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생각나지 않느냐, 금붕어도 아니고 다 잊어버렸느냐 이런 비난이 나왔어요.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상황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저는 제대로 된 정치인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근의 실용주의 행보는 저는 박수를 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과거의 고성장 시대에서 지금은 저성장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비롯한 기술 혁신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중요한 거죠. 이 인식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측면의 방점을 찍어서 국가를 운영할 거냐. 단연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장을 해야만이 기회도 늘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뭐 금투세 폐지 문제, 가산자산에 대한 소득세 문제, 상속세의 완화 문제, 그리고 이번에 주택 임대 기간에 10년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모든 부분은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그다음에 가상자산 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인상에 따른 상속세의 금액을 올리는 문제,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과 임대 시장이 안 좋은데 과연 이것을 10년을 연장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우려와 염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 상당히 유연하고 실용적이고 현실에 맞는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정책을 펼칠 때만이 네. 그 정당이 실력 있고 대안 있고 유능한 정당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저런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런 수정안이 나온 과정에는 많은 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숙된 결과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일궈 나가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실용주의 차원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이 제기됐다며 지난주부터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두고 자작극이라고 의심하자 민주당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경찰이 오늘 오후부터 이재명 대표 신변보호 조치 시작한 건가요? 네,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저런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지 정말 저 글을 보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한때는 괜찮은 여성 정치인이었는데 최근에는 오로지 반 이재명, 본인의 컨텐츠라든지 미래 비전은 제시하는 게 전혀 없이 오로지 반 이재명과 극렬 윤석열 지지자에게만 호소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저는 여와 야가 서로 정책이 다르고 공격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신변이 위협받았을 때는 보호해주는 게 그거는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작년 1월 달에 부산에서 큰 테러를 당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살짝 칼날이 비켜나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의 내란을 동반한 비상계엄에는 제1호 수고 대상이 이재명입니다. 곳곳에 테러 위험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을 두고 당연히 보호를 해야죠. 경찰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우리 당원들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저거를 저렇게 험악한 자작극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본인만 빠져나가고 당원들과 보좌관들을 행진하게 한다. 우리 당원들과 보좌진들이 못 오게 하는 거죠. 다수들이 모인 곳에 노출이 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은 공개 일정은 줄이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거든요. 그런 것을 알면서 저렇게까지 험담과 비난을 하는 것은 같은 동료로서는 정말 대실망이다. 오늘 이재명 대표 공개 일정 시작했다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자작극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정치 지도자가 지금 현재 이 탄핵 정국에서 정말 자신의 한 걸음 내지 자신의 한 목소리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경우든 주요 정치인들이 테러 위협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 혼자만의 힘 또 주변의 동료들의 힘 가지고 안 될 때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당연히 그 신변을 지켜내야죠.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왜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한 그렇게 암살범의 제보를 그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면 그 암살범을 갖다 체포를 해야죠. 경찰에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찰 수준 대단히 높아요. 그런 암살범을 체포해서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외국에 서버를 둔 그런 쉽게 말하면 공작범까지도 지금 잡아내고 있는 실상인데 왜 그런 민주당의 제1 지도자 그런 이재명 대표를 갖다 암살 시해하겠다는 그런 제보가 있다면 그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신을 너무 좀 정치인들은 숙명적으로 이렇게 항상 문자 내지는 SNS를 통해서 위협을 받는 그거는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어제부터 이제 대장동 재판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대장동 재판에는 이런 뭐 지금 이제 단일 정부의 바쁜 일정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그 재판에 지금 참석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재판 불참 통보를 한 거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극도의 공개 일정을 줄이고 있다는 사람이 왜 재판에는 왜 안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신변 위협에 대한 정치권 공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사흘 동안 80cm가 넘는 그야말로 눈 폭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눈발이 몰아치는 영동 고속도로. 미끄러진 화물차가 멈춰있던 승용차 옆면을 긁으며 들이받습니다. 뒤따르던 승용차도 사고를 피하려 핸들을 틀지만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길을 달리던 또 다른 차량은 휘청거리며 옆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장면도 포착됩니다. 시간당 10cm 넘는 폭설이 쏟아진 강원 고성 지역. 눈밭에 갇힌 차량은 빠져나오려 애써보지만 바퀴는 연신 헛돌기만 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빠져가지고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강원 고성 거진항입니다. 하루 전 치워놓은 눈 위로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렇게 제 허리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항구의 정박한 어선 위에도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배가 눈무게를 못 이기고 가라앉지는 않을까 선원들은 틈나는 대로 눈을 치웁니다. 주민들도 연일 삽을 들고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계속 쏟아지는 눈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다 치웠거든요. 다 치웠는데 오늘 또 이만큼 또 온 거예요. 어제보다 더 많이 왔어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40cm 넘는 폭설이 쏟아진 지 하루 만에 또 40cm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폭설로 고성과 인제, 평창 지역에서는 시내버스 9개 노선 운행이 중단되거나 단축 운행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달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현직 인천시 의원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신충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새벽 1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주식 매매 체결이 7분 정도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11시 37분부터 44분까지 코스피 전산 장애로 주식 매매 거래 체결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류로 모든 증권사의 거래 시스템에서 한때 시세 확인과 주문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거래가 정상화됐지만 동양철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오후 3시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판매되는 감기약과 수면제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약효가 좋다는 입소문에 마약 성분인지 모르고 들여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들인지 눈여겨보시죠.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관 직원이 신문지 포장을 펼치자 해외에서 사온 감기약이 나옵니다.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어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불법 의약품입니다. 최근 감기약과 수면제, 다이어트 약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19명, 885g이 적발됐는데 지난해에는 252명, 3만 7천여 g이 적발됐습니다. 중량을 기준으로 43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2달 동안 적발된 것만 65건, 11,000g이 넘습니다. 대체 마약으로 몰래 반입하기도 하지만 진통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마약 성분인지 모르고 들여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해외 여행 가셨다가 지인들 소개나 아니면 권유로 이러한 의약품들을 구매하셔서 직접 들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해외에 있는 직구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약 성분이 든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중독된 사례도 있는 만큼 해외 의약품을 구매할 땐 성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여행 쇼핑 리스트에 자주 언급되는 감기약입니다. 그런데 이 감기약 절대 사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쓰여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은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마약류 성분입니다. 이와 함께 감기약에 든 코데인과 불면증 치료제에 함유된 알프라졸람, 졸피뎀까지 이 4개 성분이 자주 적발되는 만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반입 차단을 위해 여행자 수화물뿐만 아니라 국제우편, 특송화물까지 엑스레이로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감기약을 잘못 샀다가 마약 사범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전남 영암에서 구제역 발생 농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시군의 축산 농가에 긴급 백신 접종에 나섰는데요.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우 193마리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농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사육 중인 소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신고했고 정밀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제역이 추가 확진된 이곳 농장은 지난 13일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한 1차 농장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장들을 들린 사료 차량이 있는 곳으로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암의 다른 한우 농장 2곳도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2곳 모두 구제역 1차 농장과 1.8km, 3차로 확진된 농장과는 불과 10m 정도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저 있죠. 알을 조금만 가면 거기서 먼저 걸려가지고 확산이 아주 많이 퍼져갖고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 좀 수업은 됐으면 하죠. 지금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영암과 무안 등 모두 8곳입니다. 구제역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영암과 무안 등 전남 10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모든 시군의 백신 접종을 오는 주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안에는 다 완료해야죠. 어찌됐건 22일 안에는 접종 끝내려고 합니다. 접종을 하고요. 기다려야 돼요. 이제 기다림이 시간이고 이 기다릴 때는 이제 농장 단위 소독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 구제역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 폭로로 시작된 배우 김수현과 고 김세론의 사생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기생 언론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세론의 유가족은 연예 유튜버 콘텐츠로 고인이 생전에 큰 고통을 겪었다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이버 해커 처벌을 촉구하면서 왜 다른 사이버 해커를 통해 폭로를 이어갔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족 측은 억울한 부분이 많아 기사를 써달라고 했지만 어느 매체 하나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유튜브 채널이 아니었다면 고인의 실추된 명예를 짊어지고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일일이 전화를 다 하고 메일을 다 했는데 교수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주지 마시고 다른 언론사에 단독을 주시고 우리는 그걸 쓰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성 언론이 주저한 사이 유가족이 또 다른 사이버 해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무분별한 폭로가 이어진 셈입니다. 고 김세론의 음주운전 사건과 열애설 뒤 연예 유튜버가 고인의 근황을 알린 게 언론을 타고 퍼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사진과 문자 등을 무단 공개하고 기성 매체들이 받아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러한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사실은 거기 따옴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또 사실로 굳어지고 약간은 악랄한 공생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같아요. 실시간 속보와 클릭수 경쟁 속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반론 청취라는 보도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데 대한 언론계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번 주 안에 선고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르면 오늘 선고 날짜가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주 내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저희가 연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이 오후 5시가 넘었는데 오늘 언제 선고하겠다 이렇게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5시 1분 지나고 있네요. 5시 1분이네요. 근데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우리가 가장 선고 예정 시기를 이제 지난주로 거의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결국 이제 지난주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대통령에 관한 탄핵 심판 변론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선고도 적어도 뭐 제가 볼 때는 2주 내에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에 있어서 어떤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2주 정도면 이제 평의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평결이랄지 초안 작성까지 이제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뭔가 내부에서 법률적인 측면이 있거든 사실관계 측면이 있거든 굉장히 이제 이견이 존재하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제 결정문에 보면 이제 주문이 있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지 이유에 있어서 의견 대립이 있는 게 아니고 주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저는 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선고 공지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희박할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동안 선고를 이제 할 때 미리 날짜를 발표했잖아요. 일과 시간이 끝난 이후에 나온 적도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오후 5시 40분쯤에 거의 끝날 쯤 선고기일을 이틀 뒤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러니까 시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평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이제 선고 기일을 정하고 이 기일을 그러니까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전달을 하고 이제 외부에 발표를 하죠. 그리고 나도 평의가 또 열립니다. 대부분 선고 기일을 정한 다음에는 평의가 안 열리는 줄 아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평의가 3번 열렸습니다. 선고 기일을 정하고 선고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번 열렸고요. 그래서 30분 전쯤에 결정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각과 인용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선고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이 많은 방송에서 많은 평론가와 기자들이 며칠에 선고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사실상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사실 허공에 날려버린 거거든요. 평의 과정에서 선고일을 정하는데 평의 과정은 전 과정이 완전히 비밀을 유지합니다. 이 비밀이 밖으로 새나가면 재판관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많은 예측들이 돌고 있지만 그 예측이 과학적이냐 또는 팩트에 의거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평의 보완이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지고 있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전에 내용이 누출되면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좀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 시스템이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내부에 있는 평의실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데 도감청 방지 장치도 설치돼 있고 헌법재판관들은 그 선고일까지 외부에서 식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내부 구내 식당만 이용하게 돼 있고요. 심지어 평의 도중에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하면 되게 이제 헌법 연구관들이 있거든요. 재판 연구관들한테 서류를 갖다 달라고 하지 않고 재판관이 직접 나가서 자기가 서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평의는 뭐 평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집에 가서도 연구할 수 있지만 그때는 다 밀봉된 봉투에 넣어서 돌리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상당히 그 보안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새나가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재판관들은 출퇴근할 때 경호관들의 밀착 경호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새나갈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헌재 결정에 또 전담 TF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꾸려지게 되는 건가요? 그 헌법 연구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번에 10여 명 정도 참석해서 이제 TF가 차려져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헌법재판소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의 명에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의 연구를 보조하거나 또는 평결 초안을 작성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지난
2년에 그 헌법재판연구관 모집 공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 이렇게 자주 모집하는 건 아닌데 이분들의 특수 전문직으로 분류돼 있고 응시 자격을 보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직에 있었던 사람, 그다음에 국가기관, 국회나 정부나 법원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법률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에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분들이 보조를 하면서 재판관들의 그 연구를 돕거나 심지어 이제 초안 같은 것도 작성을 해서 이것을 보고 재판관들이 평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판결이라는 거는 판결 결과는 사실상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런 재판 연구관들이 여러 버전의 시나리오를 다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재판관들이 보고 서로 수기하면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지금 현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여러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 당일에 문영배 재판관 첫 문장만 봐도 결론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선고 순서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헌법재판관 또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대행이죠. 대행이 주문을 읽은 다음에 이유가 담긴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그런 경우, 첫 번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선고 요지를 읽은 뒤에 마지막 주문 낭독하는.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때 이정미 그 대행이 마지막에 피고인 박근혜를 뭐 파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주문이거든요. 주문을 맨 마지막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먼저 요지를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하는 것은 8대 0이라는 뜻이랍니다. 8대 0으로 만장일치일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읽게 되고, 아니면 이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나눠질 때는 우선 주문을 읽고 그 다음에 다수 의견 대표 재판관이 얘기를 하고 소수 의견은 또 소수 의견을 쓴 재판관이 읽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이 판결문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 1, 2분이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두괄식이냐 밀괄식이냐 차이 같은데 이게 정해진 건 아니고 우리가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 추측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사례를 추측하고 이게 또 이 헌법재판소 실무 제휴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실무 제휴에 따라서 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거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제 전원 일치인데 뭐 소수 의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는 소수 의견 자체를 기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랬어요. 의무사항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들은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수 의견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원일치처럼 됐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그때도 마지막에 이제 주문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난 최재감사원장 그리고 이제 검사 때도 사실 이제 8대 0이었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 때는 별개 의견이 있었어요. 세 분의 별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문부터 낭독을 했던 거고, 설사 전원일치를 할지라도,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기각 결정할 때는 다 전원일치 있고 또 별개 의견이나 소수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유와 요지부터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파면 여부, 기각 여부를 설명하는 주문을 선고를 하게 된 거죠. 자, 주문 순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그리고 이 주문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도 또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 주문 낭독 시간이 21분 39초였다고 그러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36초 이랬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재판관들이 평의해서 이 낭독 시간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에서 30분 사이에 마무리하자 해서 시나리오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계속해서 그 내용을 조정을 해서 그리고 발표하는 재판관의 그 읽는 속도까지 감안해서 시간을 딱 정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20에서 30분 정도 선고 시간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11시쯤 시작이 되면 11시 반 안에는 아마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거일에 생중계할지도 궁금한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죠?
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고를 방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지난 2번에는 모두 그 생중계를 했었죠. 이번에도 아마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선고일을 그 선고 기일을 발표할 때 아마 같이 생중계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발표를 공개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아마 뭐 대개 생중계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재판을 국민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또 그만큼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중계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는 혹시 그 워낙 그 지금 그 재판소 밖에 그 여론이 양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을 고려해서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약간 지연 중계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연 중계를 할지 아예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합의를 보게 돼 있습니다. 네. 방송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선고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까라는 또 부분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노무현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뭐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변론기일 출석 자체는 피청구인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석하는지 안 할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지만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심판 변론기일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럼 선고 때도 참석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고 자체는요 헌재에서 일방적으로 선고하는 것이지 피청구인할지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선고 과정에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르죠.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어떤 탄핵 심판의 결과가 기각이라는 걸 100% 확신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선고회에 참여해서 듣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각이 뭐 100% 확신이 될 것 같으면 거기서의 어떤 선고 과정이랄지 이런 때 이 메시지가 엄청난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참석을 안 하는 게 맞고 사실은 또 그러는 것이 또 정치적으로도 뭐 합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고일 지정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탄핵 기각 가능성이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좀 다르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심판 자체, 재판 자체는 뭐 굉장히 신속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주를 넘기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뭔가 의견과 쟁점이 있어서 일치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고 자체가 늦어진다고 해서 기각이고 빨라진다고 해서 인용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각이든 인용이든 반대쪽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각과 인용을 좌우할 수 있는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일부 예를 들어서 뭐 각하 사유에 대해서랄지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일치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사실관계에 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법률적 거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견 대립이 심하다. 그래서 이걸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과연 선고되느냐를 한번 봐야 하고요. 만에 하나 이번 주 선고가 안 되면 굉장히 지금 평의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법률적 쟁점이 있고 그 쟁점 여하에 따라서 인용 기각 결정이 판가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양 지지층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수용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자, 헌재의 결정을 이제 수용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고 지금 뭐 여당도 야당도 이제 수용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이제 서로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같이 만나서 뭐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하면서 수용하겠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는 뭐 수용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이건 단심제잖아요. 당연히 수용을 해야 하는 거고 여기 승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뭐 법처럼 뭐 항소, 상고 이런 절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복을 해야지 어떤 국가의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또 인용이든 반대든 여기에 지금 상당히 대립적이면서 지금 엄청나게 광장이랄지 이런 데서 좀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감 있게 정당이든 정치이든 승복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승복 메시지에 대해서 봤는데 야당에서는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 이렇게 압박하면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단서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정도로 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탄핵 소추 아니면 뭐 직무유기 고발 뭐 이 정도가 생각날 텐데 아마 어떤 조치든 취하겠다는 얘기 같고요.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대놓고 내일까지 딱 날짜를 못 박았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어쨌든 어떤 조치든 취할 것 같은데요. 예. 내부에서는 아마 탄핵 소추 얘기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이제 최대의 헌재 결정에는 따르지 않으면서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이 좀 바뀌는 건가요? 지금 이제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은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방통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둘이 한다는 건 원래 5명이야 되는데 2명이 모든 결정을 다 했고 이것이 이제 가처분이 자꾸 그 잘못됐다는 결정들이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법을 새로 낸 것은 3명이 되지 않으면 회의를 아예 회의 자체를 못 열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또 이것을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제의 요구권을 행사를 했죠. 예. 9번째 제의 요구권인데 그 최상목 대행의 이 그 비판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국회가 너무 행정 당국의 행위를 제약하는 부분들이 많다. 첫 번째는 이렇게 국회가 만약에 국회에서 그 3명을 그 2명인데 나머지 3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안 열린다는 건 국회가 방통위를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 이제 반한다는 것이고 방통위의 정상 운영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뭔가 합의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임명권도 침해하는 것이죠. 국회가 추천을 안 하고 그래서 방통위 자체를 완전히 그 마비시킬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뭐 민주당하고는 항상 민주당의 주장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2인 방통위 체제는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사유에도 포함이 되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인 체제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같은 법을 놓고도 해석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계속 그 뭐 재판 과정 같은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최상목 대행의 9번째 그 거부권 행사와 함께 두고두고 얘기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있어서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김성은 전 경호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이 그동안 구속영장을 4번 신청을 했었죠. 4번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김성은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4번 신청 끝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속보로 전해드린 이 내용, 이제 경찰에서 4번째 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지금 이제 권고를 받아들여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연히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제 3번 영장을
이제 기각이라는 표현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장 기각은 영장 사유가 해당이 안 되니까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게 기각인데 예. 지금 내용을 보면 일부는 기각이고 일부는 이제 보완 수사를 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고 영장을 기각시키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예. 이거를 보완 수사해서 다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완 수사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영장 기각이 된 거 맞고요. 예. 예. 두 번째는 뭐 이런 점을 보완 수사하라고 보완 수사 한 다음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보완 수사 맞고 세 번째는 이제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것은 영장 기각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3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전에 같으면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하기 전에는 경찰이 영장을 그냥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예. 검찰에 송치를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경찰과 검찰은 대등한 위치에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경찰 자체는 이게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데 검찰이 이걸 계속 반려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이제 소집하도록 해가지고 예. 거기서 했는데 9명 위원 중에서 6명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4번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YTN 해설위원 실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수도권은 눈이 그쳤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 눈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에는 대설특보가 남아있고요. 호남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눈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충청과 제주 산간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강원 산간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15cm 이상, 충북과 전북, 경북 내륙에도 5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아 꽃샘 추위가 지속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부산 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5도 이상 낮겠습니다. 서울 7도, 광주와 대구 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